자, 진행을 합니다. 자,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부분만 체크할게요. 이 부분만. 자, 이 부분이 압니다. 채권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바대로 보죠. 효과 발생을 해서는 채권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죠? 당연한 거고. 자, 여기서요. 채권의 목적은, 채권은 물건과 더불어 재산권 맞죠? 그렇지만 채권의 목적은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질문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과의 관계에서 채권 채무 관계 맞죠? 근데 그 채권은 뭐예요? 합격에 합당한 강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네 가지 채권이에요. 근데 금전으로 얼마이다. 산정할 수 없죠. 이런 것들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 있는 것만이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틀린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 부분 지금부터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예. 자, 일단은 이 조문들을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개념요. 특정물 채권이란 말 그대로 뭐요? 자,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바를 떠올려 볼게요. 특정물과 반대가 뭐요? 불특정물이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은 물건이 가지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구분이다. 당사자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분이다. 주관적 구분이다. 그죠? 그래서 특정물 채권이란 말 그대로 뭐요? 자신들이 정한 특정한 물건만이 급부의 대상으로 정해진 채권을 특정물 채권. 가불간에 중고차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그 매매 목적은 뭐예요? 자신들의 계약의 대상은 중고차만이 목적물이 됩니다. 이를 특정물 채권이라 한다. 그래서 일단 뭐요? 조문을 일단 요번 회차에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볼게요. 그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는 뭐요? 그 목적물을 언제까지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자, 그 다음에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뭐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시험 문제는 여기에 출제될 수 있어요. 이미 지문화됐고 체크는 해둘게요. 특정물 채권이 뭐야? 채권의 목적인 때는 변제 장소가 어디냐?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 의사로 변제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을 때는 뭐야? 특정물에 있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 부분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항 특정물 인도 이해 채무죠. 이건 뭐야? 불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죠. 특정물 인도 이해는 거죠. 불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원칙이 어딥니까? 채권자의 주소지가 변제 장소가 됩니다. 거기까지. 특정물 인도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변제 장소. 불특정물은 뭐예요? 채권자의 현 주소지가 변제 장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쭉 설명드렸어요. 볼 필요 없어요. 다 조문만 보시면 되고. 자, 종류 채권은 그래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뭐예요? 일정량의 물건의 인도를 목적하는 채권을 종류 채권, 불특정물 채권 중에 하나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2000살 1등품 10가만이 그죠? 이렇게 일정한 종류로서만 급부의 목적물이 정해진 것을 종류 채권이라 합니다. 그때 품질의 기준요. 중동품 여기다 체크할게요. 이랑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입니다. 채권의 목적물을 뭐요?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로 뭐요? 품질을 정할 수 있는 때는 거기에 따라서 없는 때는 뭐요? 충동품이 급부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요? 당사자 의사나 법률의 성질에서 뭐요? 품질이 정해질 수 있다면 뭐요? 그 정해진 품질이 급부의 목적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 문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니까 뭐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종류 채권 쭉 넘어갑니다. 자, 금전 채권을 일단 보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 그 부분을 먼저 볼게요. 교과서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요. 채무자가 뭐요?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뭐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통틀어서 채무불이행. 이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뭐요?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가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입증 책임을 볼게요. 그래서 채권자가 뭐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은 그 요건 사실을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요? 채무자가 채무를 뭐요? 불이행했다. 엔더. 그로 인해서 뭐요? 자신에게 얼마의 손해가 생겼다. 여기까지를 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채권자가 입증해야 돼요. 채권자가. 다시 한번.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손해배상을 뭐요?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은 이와 같은 요건 사실을 누가요? 채권자가 입증해야 돼요. 당연히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려면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누구의 기책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고의가 실든 기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여기까지 입증하면 돼요. 근데 채무자가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뭐요? 자신에게 고의가실, 기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따라서 고의가실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채무자가. 여기까지는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것을 토대로 뭐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금전 채무의 불이행의 특징, 그 부분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볼게요. 금전 채권은 말 그대로 뭐요? 일정한 액수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한 채권이죠. 그때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치 않습니다. 특징. 금전 채무는 뭐요? 이행 지체만 있을 뿐,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금전 채무는 뭐요? 자기가 이행치 아니할 뿐, 이행 불가능에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한국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뭐요? 자신이 지금 이행을 안 할 뿐이에요. 예, 빌려서 이행할 수도 있죠. 이행 지체만 문제됩니다. 이행 불능은 없어요. 그때, 자, 이거 보세요. 특징. 자, 먼저 조문을 볼게요. 397조 보세요. 일단, 불이행이 있으면 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때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이 기준입니다. 원칙. 그러나 법에 위반하지 않는 뭐예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손해배상의 내용이 됩니다. 어때? 특징 요거요.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채권자는 손해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권자는 뭐예요? 손해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는 어디까지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채무로 뭐요? 이행치 안 했다. 거기까지 일정하면 돼요. 왜요? 당연히 금전 채무는 이행치 않으면 매일 이자 상당의 지연 손해는 반드시 발생하죠. 그래서 손해액은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어디까지만? 채무불이행 사실까지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요거예요. 뭐가 실책이냐. 앞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 가실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죠. 근데 금전 채무는 뭐예요? 무조건입니다. 뭐가 실책이냐. 이게 시험 문제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용요. 이행 지체만 있다. 그죠? 특징. 그래서 금전 채무의 경우는 뭐예요? 당시 채무자가 약속된 이행기, 이행처럼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뭐예요? 손해 발생 사실과 뭐예요?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죠? 채무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요. 채무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고의 가실이 없음을 입증을 하도록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 틀린 것은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금방 봤던 겁니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원칙,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지연 손해가 뭐예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그 다음 4번. 채권자는 어디까지만 입증하면 돼요? 채무불이행 사실까지만 오죠.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은 입증할 필요 없다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조문입니다. 아직까지 안 했어요. 자, 이자 채권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단은 우리 주종에서 이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다음 회차에 해당 파트에서 다시, 또는 여기서는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거칠 겁니다. 자, 선택 채권도 일단은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채권의 목적이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쫓아서 확정이 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약정이 없는 선택권은 원칙 채무자에게 있다. 그럼 선택 채권이 뭐냐? 써볼게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 뭐요? 노트북 또는 뭐요? 핸드폰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뭐요? 아버지는 정여자, 자식은 뭐요? 수정자. 각각 간에 뭐요? 정여 계약이 성립했죠. 근데 급부의 목적물이 뭐요? 두 가지 중에 선택권자가 뭐요? 선택하는 것이 급부의 목적물이 된다고 하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두 가지가 뭐예요? 자식이 노트북을 선택했다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노트북이 급부의 목적물로 되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채권은 뭐예요? 선택채권. 그러면 의무자가 이행을 하려면 뭐예요? 사전에 논리적 전제로서 뭐예요? 선택권자가 먼저 수개의 급부 대상 중에 현실적으로 선택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선택권의 행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조문들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출제된 바는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하나 뭐예요? 5개의 지문 중에 하나로 385조가 한번 지문화된 적이 있어요. 일단은 뭐예요? 개념 한번 보세요. 선택채권이 뭐예요? 전면적으로 출제는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채권법 총론에서 뭐예요? 여러 개의 논점이 섞여서 지문으로 섞여서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택채권 일단 원칙적으로 금방 조문을 읽었죠. 그죠? 수개의 급부 중에 선택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급부의 목적물로 정해진 채권을 선택채권이라는데 원칙적으로 선택권은 누가 가진다? 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진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번 기본 이론반에서는 신경 써달라고 해요. 그 이상은 일단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우리 채권 총론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당연히 제일 많이 지문화됩니다. 자, 개념 교과서 예를 보세요. 채무 불이행이란 390조 그죠?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를 통틀어서 채무 불이행. 다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누구에게 기책이 있어야 된다? 채무자에게 고의가 실현 기책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조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이걸 하지 마시고 391조는 언제든 지문화되고 또 지문화됩니다. 좀 상조로 설명해 볼게요. 내가 채무자라면 내 스스로 채무행을 반드시 직접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타인을 시켜서 대신케 할 수 있다. 대신케 할 수 있죠. 즉 상식적으로 내가 건축업자입니다. 도급인과 건축공사를 해주기로 계약을 했죠. 그럼 나는 사장이야. 내가 현실적으로 내 스스로 나의 노동력으로 건축공사를 합니까? 아니죠. 인부를 사서 공사할 수 있죠. 이런 자들은 뭐야? 이행보조자랍니다. 그러면 이행보조자의 잘못은 당연히 공평 원칙상 누구의 잘못이 돼야 돼요? 나의 잘못으로 돼야 되겠죠. 이게 391조예요. 적을게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로서 대신 이행하거나 뭐요? 채무자가 타인을 사해서 이행하는 경우 이런 자들은 뭐요? 한마디로 이행보조자라 합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은 뭐요? 누구예요? 고의가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가실로 뭐요? 본답니다. 본답. 이행보조의 고의가실은 법적으로 뭐요? 채무자의 고의가실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고의 가실 없음을 입증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야? 이행 보조자의 고의 가실은 법적으로 누구의? 채무자 자신의 고의 가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0조. 설명을 했죠. 자, 다시 한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신에게 생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야? 채권자가 어디까지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 앤더,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 앤더,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 여기까지 채권자가 입증한다, 그죠? 반대로 채권자 입증이 여기까지 했다면 채무자가 그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은 채무 불이행에서 자신에게 고의 가실 없음을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하죠. 그런데 앞서 봤던 금전 채권의 경우는 채권자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입증하면 되죠. 당연히 손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요. 채무자는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무조건 책임져야 되죠. 고의 가실 없음을 다투지 못한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근데 채무 불이행은 우리 시험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조문 없어요. 이건 해석상인데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은요, 이 두 가지. 말 그대로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행기에 채무자의 기책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서 이행지체. 이행불능은 뭐야?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뭐야?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이행불능이라 한다. 저 채무불이행 우리 시험 보면 이 두 가지다 보시면 돼요. 조문이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행지체를 법조문에서 구체적으로 뭐요? 채무불이행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돼요. 채무자는 언제부터 뭐요? 이행지체 책임을 지느냐는 겁니다. 자, 확정기한부 채권이다, 그죠? 채무가 확정기한이는 채권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확정기한부 채권은 언제부터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근데 그 채권이 뭐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에요.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다릅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뭐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죠. 근데 채무불이행은 뭐야?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화반에서는 제가 한꺼번에 뭐요? 소멸시효 기산점과 비교해서 도표로 해서 보충 자료로 내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 되돌려 갚기로 약속한 법 없죠, 그죠? 그때는 뭐야? 언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달라요.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죠. 그런데 지체는 뭐야? 채무자가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입니다. 이거는 판례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번에 저는 조문만 여러분들이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392조. 이행 지체는 이미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지체가 성립했죠. 그럼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채무자는 자신에게 가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가시로 이미 뭐요? 자신의 잘못으로 이행 지체가 됐기 때문에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그때는 뭐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더라도 뭐요? 지체 중에 생기는 손해는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여기까지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395절 일단 이번에 차는 욕심 내지 마세요. 이행 지체가 있으면은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때는 책임이 가중됩니다. 이미 뭐야? 이행 지체 빠진 상태라면은 이행 지체 중에 뭐야? 채무자는 자신에게 가실이 없는 뭐야? 손해에 대해서 뭐야?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책임이 가중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본문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행 지체 개념 넘어가시고 당연히 이 부분 시험 안 떠요. 그죠? 느낌상.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야? 본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지체가 되죠. 그럼 지연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지연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보배상 일단 넘어갈게요. 이번에 저는 넘어가고. 아직까지 당연히 출제된 법 없어요. 자, 책임의 가중 조문 봤어요. 이미 뭐야? 지체가 성립했다면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뭐야? 자신에게 가실이 없는 손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계약 해제는 채권 강론에서 우리 봅니다. 채권 강론. 자, 그래서 요 판례는 일단 체크를 해둘게요. 앞에서 이행기가 없는 채권은 언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죠. 근데 구체적 의미가 이제 요 판례에서 해석할 거예요. 그 다음 2번 판례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일단 넘어갑니다. 이번 기본의 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이행불능력. 이행불능이란 채무자의 기책으로 해서 뭐요? 본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이행불능이란다. 그죠? 그때는 효과 손대지 마세요. 본래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래 이행에 대한 강제 이행은 있을 수 없죠. 손해배상도 뭐요? 지연배상이 아니에요. 본래 이행에 뭐요? 가름한 손해배상. 이런 뭐요? 전보배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전보배상.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강론에서 봅니다.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판례는 여기서는 일단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 판례가 뜬다면 뭐요? 1번은 문제 안 돼요. 1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2번부터 이행 불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뤄진 뭐 없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채권 강론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뭐요? 매매 등을 이해하고 다음에 읽으면 그냥 읽힙니다. 굳이 지금 회차부터 괜히 힘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회차는 자동적으로 읽히니까.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가장 최근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일단 1번 지문 안 했어요. 채권 강론에 있는 지문이에요. 551조. 그 다음에 이 부분 판례 안 했습니다. 이 부분도 뭐야? 조문과 달리 판례입니다. 아까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4번. 금방 했어요. 채무자는 이행 지체는 뭐예요? 자신에게 가실이 없는 경우도 지체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죠? 4번 지문 하나만 지금 같이 한 겁니다. 그 다음 5번. 채권 강론에서 엄청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보니까 다 뭐요? 채권 총론과 강론이 섞여서 하나의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채권 총론만으로 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회차가 되면 자동적으로 쭉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채권자 지체 체크하시고 다른 말로 수령지체입니다. 일단 개념은 수업 시간에 계속 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뭐야? 충분히 출제가 되기 좋은 지문들로 섞여 있는데 조문이 이거 출제 안 됐어요. 이번에 저는 개념 위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그 매수인은 중고차를 인도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매도인은 약속된 중고차를 뭐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죠. 이때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후에 갑이 뭐야? 서로 운행해서 을의 집에서 인도키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자가 뭐야? 인도할 채무자죠. 근데 약속한 날짜에 뭐야? 차를 운행해서 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채권자인 을이 뭐야? 사전에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럼 인도가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죠. 누구의 잘못 때문에? 채권자 잘못 때문에 그죠. 이를 뭐야?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지체. 자, 볼게요. 채권자 지체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 그죠. 그때 체크할게요. 이 경우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의 제공까지밖에 못하죠. 이행을 제공하고 채권자가 수령해야만 결론적으로 뭐야?
채무 이행이 끝나죠, 그죠? 근데 채무 이행이 성공치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채권자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뭐야? 채권자 지체. 언제부터? 이행 제공 있는 때로부터, 그때부터 뭐야? 채권자가 지체 책임을 집니다. 어떤 책임을 지느냐? 자, 401조부터 쭉 정리되고 있어요. 그 400조는 개념이고, 자 볼게요.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체크할게요. 채무불이행 책임 없습니다. 따라서 뭐야? 여기다가 경과실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보다 없죠, 그죠?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만 책임집니다. 원래 채무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요? 고의 또는 가실은 책임지죠. 근데 채권자 지체가 뭐야? 가실이 있더라도 뭐야? 그 가실이 중대한 가실이 아니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경감시켜 준다고 그죠? 누구의 잘못 와중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잘못 와중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을 이렇게 경감을 시켜준 거예요. 경가실까지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그죠? 중대한 가실까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앞서서 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됐죠. 반대로 뭐야? 채권자 지체 중에는 뭐야?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그죠? 예, 요 차이점. 그다음 당연히 이자 있는 채권일지라도 채권자 지체 중에는 뭐야? 채권자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뭐야? 채권자 지체에서 목적물의 보관 비용 등이 첨가했다. 당연히 그 첨가액은 누구예요? 채권자의 부담으로 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만 일단 보죠. 개념이 우리가 쭉 수업 시간에 사용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90조는 이미 봤고, 자, 나머지는 크게 문제 393조요. 아직까지 당연히 출제된 거 없어요.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한 손해는 뭐야? 전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때 전 손해는 뭐야? 통상적인 손해를 한도랍니다. 통상 손해. 즉 통상 손해까지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손해와 반대가 뭐야? 특별 손해.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된 뭐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오탈자가 됐네, 그죠? 예, 가실상계. 자, 그러면 가실상계는 여기다 적을게요. 채무 불이행 엔더 불법 행위 책임일만. 즉 가실상계라는 단어 뭐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사용되는 제도예요. 자,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운행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치어 다치겠죠, 그죠? 보행자에게 1억 원의 손해가 생겼다. 근데 보니까 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보행자도 무단 횡단에 잘못이 있다, 그죠? 이를 따지는 거 뭐야? 한 30% 정도의 잘못이 평가가 되더라. 그러면 가해자인 자동차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 1억 중 처음부터 뭐야? 얼마까지만 배상하면 된다? 7천만 원까지, 그죠? 즉 피해자 자신의 가실로 생긴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를 공제하는 제도로 뭐예요? 가실상계제도.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손해가 생겼죠. 근데 그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그 손해액 중에서도 채권자의 잘못을 한 손해는 뭐예요? 공제한다, 그죠? 이를 가실상계제도라 합니다. 자, 금전 채무불이행 특징은 이미 설명드렸죠. 이건 출제되고, 그죠? 언제든지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쭉 외울 거예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398조. 자, 앞서 설명 중의 부분을 떠올려볼게요.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그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디까지요? 채무불이행 사실 플러스 손해 발생 사실 플러스 손해액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되죠. 근데 입증이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손해 발생과 손해액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양자 간의 합의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미리 뭐요? 얼마를 손해배상하기로 미리 합의할 수 있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제도라 합니다. 왜요? 손해액과 뭐요? 손해 발생 사실이라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채권자는 어디까지만 입증하면 돼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죠.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이겁니다.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액을 뭐요? 미리 예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누가 더 힘이 세요? 채권자가 힘이 세죠. 그래서 너무 가난 액수로 예정할 수 있죠. 그래서 법원은 예정이 부당히 가다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척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예요.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더라도 뭐요? 채권자는 예정액을 뭐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본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본래 이행을 청구하든지 뭐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이행의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즉 손해배상액에 대한 예정 합의가 있더라도 본래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 추정 규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사자가 위약금의 약정이 있다. 그때는 뭐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아닌 위약벌 등으로 약정이 했다면 뭐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뭐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자, 그 다음에 5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99조도 지금 조문 문제입니다. 이것도 개념만요. 자, 보세요. 갑 소유 자동차를 을이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의 잘못으로 자동차를 훼손시켜버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을은 그 자동차에 대한 손해를 배상했겠죠. 그 전 손해를 다 배상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고가 난 차는 눕게 돼요? 옳게 되죠. 이런 뭐야? 손해배상자의 대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익을 됩니다. 즉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액의 전부 채권이에요. 전부입니다. 일부는 안 돼요.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배상받았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뭐예요? 그 물건을 눕게 됩니까? 손해배상은 채무자께 된다, 그죠? 채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의한다. 자, 판례는 일단 보지 마시고, 자, 24회차 채무불이행 기출문제 안 됩니다. 일단은 넘어가시고, 책임재산의 보호제라는 제도에서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채권자 대의권, 이 부분이 뭐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당분간은 출제가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다만 개념은 기억하셔야 돼요. 가별간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전 등기 없었다. 그럼 매수인들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럼 이자는 뭐야? 채권자에 불과하죠. 그럼 채권자니까 누구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인 갑에게만 거죠. 자, 근데 이자가 이중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중 매매가 예를 들어서 무효입니다. 이자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됐다, 그죠? 그때 이자가 채권자죠. 그때 무효인 등기를 그에게 자신이 직접 말소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자는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채권 행사를 주죠. 그건 직접은 말소 청구 못해요. 그런데 이자가 채무자죠. 근데 이자는 그 이중 매매가 무효라면은 소유권에게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을은 채무자가 가지는 뭐야?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를 한다, 그죠? 이를 뭐야? 채권자 대의권이 한다, 그죠? 그래서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이중매매가 무효였을 때 제2매수인 앞으로 경제한 등기를 직접 말소해서 직접 말소 청구는 하지 못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을
대의해야만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게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뭐예요? 누구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그때 채무자가 뭐예요?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가 뭐예요? 일정한 요건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뭐예요? 채권자 대의권이라 한다고. 자, 볼게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예요?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대의권이에요. 따라서 채무자가 뭐예요? 이자에게 권리가 있죠, 그죠? 그 권리를 채권자가 뭐예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뭐야? 채권자 대의권. 그러나 당연히 뭐예요? 일신 존속권은 대의 못하죠, 그죠? 예, 그런 정도로만 기억할게요. 일단 개념은요. 이 부분이 한번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됐어요. 지문화 됐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려면 자신의 채권이 뭐예요? 기한이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기한 도래 전에는 대의권 행사하지 못한다. 하려면 뭐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보존행위는 기한이 도래할 필요 없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개념만 일단 신경 쓸게요. 개념만.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자,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 한 2번 정도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 25회차 시험은 뭐예요? 채권자 대의권은 크게 우리가 검토를 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원래는 채권 총론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뭐예요? 2차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외우는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개념 위주로 설명합니다. 그럼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 중 어떠한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느냐.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첫째 조에서 들었던 게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인데 형성권 중에서도 반드시 뭐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뭐예요? 유일한 형성권이다. 그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재판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형성권은 다 가족법에 실려있다고 했어요. 제3법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만 하고 뭐예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줄여서 뭐예요? 재산행위입니다. 한때는 채권자는 그 취소, 엔더,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 채권자 취소는 반드시 뭐예요? 법원에다 그죠? 즉 재판으로. 자, 그러나 그 행위로 해서 이익을 받을 자, 수익자나 전덕자가 행위 또는 전덕 당시에 악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해야지 못함을, 해야했음을 뭐야? 모르는 선의자라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한다. 자, 행사기간은 하여튼 시험 칠 때까지 요거 외울게요.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 1년, 법률에 안 날로부터 5년 내까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 못한다. 자, 물어볼게요. 이 같은 행사기간은 채권자 취소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행사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다, 채측기간이다? 채측기간이다, 그죠? 자, 읽어볼게요. 채무자입니다. 아무리 채권이 있더라도 뭐요? 채무자에게 책임 재산이 없으면 나의 채권은 휴지에 불과하죠. 근데 이자가 뭐요? 재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뭐요? 빼돌리는 재산행위랍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남겨두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책임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뭐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이 같은 재산행위를 했다, 그죠? 그때는 일정 요건에서 이와 같이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 뭐요? 재산행위를 채권자가 뭐요? 재판을 통해서 취소를 하고 엔더 뭐요? 이를 원래대로 뭐요?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더라. 자, 왜 바람직하지 못하냐? 우리 민법은 채권자 취소권이 뭐야? 우리 민법전에 실려있어요. 근데 똑같은 제도가 뭐야? 프랑스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이 같은 제도는 뭐야? 실체법이 민법상의 제도의 속성보다는 뭐야? 소송법의 어떤 권리 구제 절차 속성이 더 강한 제도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민사소송 절차의 전반적인 이해를 못하면 이 제도는 결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즉 내가 채권자라면 내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원고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인 피고는 누구여야 되겠어요? 채무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자가 채무자입니다. 이자가 피고예요. 또는 뭐야? 이미 또 전덕행위였다면 이자가 피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안 맞아요. 그런데 판결은 뭐야? 이자들끼리 판결이 있으면 여기에만 효력이 있어요. 이자적인 판결력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만 배운 한도에서 뭐야? 아무리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개념만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뭐요?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 그 재산행위를 뭐요? 채권자가 취소하고 이를 뭐요? 원상으로 회복해 줄 것을 법원에 뭐요? 청구할 수 있는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행사기간은 뭐요? 1년, 5년 내에만. 일단 여기까지만 이번 기본반에서는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 뭐요? 나머지는 그냥 시험 치기 전에 뭐요? 출제대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키포인트를 외울 거예요. 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다수당사의 채권관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다수당사의 채권관계는 우리가 뭐 분할 채권관계, 불가분 채권관계, 연대 채무채권, 보정채권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뭐야? 한번 출제가 됐던 것은 보정채무예요, 보정채무. 근데 그것도 출제됐던 이유는 뭐야? 그것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출제되기 전에 뭐야? 그 전에 조문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개정된 조문을 시험에 출제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등장한 바 없어요. 자, 그 부분도 그 범위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채권 총론에서는 마지막 채권 양도와 양수 파트로 갑니다. 교과서 채권 양도와 양수 파트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출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 다음은 출제가 됐지만 여기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채권 양도. 그 채권 양도는 우리가 이미 출제가 2차례 이상 됐고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420페이지요. 당연히 채권도 뭐야? 물건과 더불어 재산권이죠. 당연히 뭐야? 양도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을 뭐야? 벽에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양도는 누구와 누가 이루어져요? 갑과 병 간의 거죠. 그래서 이자를 양도인, 이자는 뭐야? 양수인. 그래서 채권 양도는 뭐야? 양자 간의 양도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면 기존 갑이 을에서 가진 채권이 뭐야? 그대로 벽에게 넘어간다, 그죠? 이를 채권 양도를 한다. 갑을 간의 계약. 전국적으로 갑이 을에 간 채권이 뭐야? 전국적으로 이자에게 넘어가니까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중 물건이 아닌 뭐야? 나머지 재산권을 목적한 처분행위라서 뭐야? 준물건행위.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는 뭐예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로 양도인이 가졌던 뭐야?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당사자의 계약을 채권 양도 계약이라고 처분행위 뭐야? 준물건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시험 문제요. 당연히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물건의 양도성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채권의 양도성은 성질이 허용치 아니하면 뭐야?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는 뭐야? 전속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의사로 뭐야? 선의 재산은 대하지 못한다. 즉 채권은 원칙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성질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양도 못하죠. 그러나 반대 금지 약정으로서 채권 양도 금지 약정으로서 이를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근데 이 부분 아까 출제가 안 됐어요. 8년이니까 일단 이번에 참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채권도 원칙적으로 뭐야? 양도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성질상 또는 뭐야?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 있으면 양도할 수 없다. 일단 조문까지만. 다만 당사자 간의 양도 금지 약정으로서는 이를 모르는 선의 재산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근데 이 부분 아까 출제 안 됐지만 채권 양도 파트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니까 우리가 심화반부터 외울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시험은 여기서 떴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채권 양도는 그림을 이제 다시 그릴게요. 갑이 채권자고 A가 채무자입니다. 채권 양도는 양도인인 채권자와 양수인인 채무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채권이 양도가 되죠. 그러면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그래서 채권 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하려면 볼게요. 지명 채권의 양도로 양도인이 채권할게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뭐예요?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성납치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뭐예요? 채권 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양도는 누가 채무자에게 통지합니까? 양도인이죠. 그죠? 양도인이 통지하는데, 자, 직접 통지할 필요. 이렇게 일단 적을게요. 저희가 직접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돼요? 직접 통지해도 되고, 타인은 뭐요? 대리시켜서 통지해도 된다.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양도 사실,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지만, 직접 통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타인을 대리께서 뭐요? 양도 통지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는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중 매매를 받죠. 그죠? 이 경우도 이중 양도를 보고자 합니다. 이 자가 뭐요? 을에게도 양도하고 병에게도 양도했어요. 이중으로 채권 양도가 있었죠. 그때 이중 양수인 간에 누가 우월하냐, 즉 이중 양수인 간에 뭐야? 서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이 약. 전항의 통지나 성낙은 확정일자 있는 정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 제3자는 대하지 못한다. 따라서 뭐야? 이중 양수인 간의 우열은 뭐야?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의해서 우열을 가립니다. 우열을 가립니다. 여기 시험 문제예요. 채무자에게는 뭐예요? 채권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성낙이 있으면 되죠. 굳이 확정일자 있는 정서에 의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예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성낙에 대해 이때 이 규정은 뭐예요? 이중 양수인 간의 우열을 위해서 둔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요. 나머지 조문 일단 보지 마시고. 자, 채무자에 대한 요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직접은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예. 타인을 시켜서 뭐예요? 대리 통지 가능하다. 예. 그 부분이 혹시나 출제될 수 있어요. 일단 조문상으로만 기억하시고 이 부분 체크할게요. 앞으로도 뭐예요? 답이 된다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이중 양수인 간의 의혹. 즉 채권 양도가 있을 때 뭐예요? 이중 양수인 간의 우열은 어떻게 될 것이냐. 2번이죠. 그때는 통지서에 뭐예요? 적힌 확정일자 선호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다 이중 양도가 있었죠. 그런데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통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자는 통지서에 보니까 확정일자가 10월 10일자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자는 뭐야? 10월 11일자로 적혀 있습니다. 서면에 일자는 어느 거에 앞서요? 여기 앞서죠. 그런데 그 일자 있는 통지가 뭐야?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는 뭐야? 1번은 10월 12일 날 도착했어요. 13일 날, 13일. 근데 2번은 뭐야? 반대로 적혀 있는 날짜는 뭐야? 늦지만은 도착은 하루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면 병과 뭐야? 을 간의 우열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 선우냐? 아니면 뭐야? 그 날짜가 적힌 뭐야? 통지가 뭐야?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선우냐? 어느 거라고요? 이것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여기 돼요. 따라서 이중 양수인 간의 우열은 뭐야? 통지에 붙여진 뭐야?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에요.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뭐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뭐야?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선우가 기준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이 부분이 시험의 답입니다. 통지서에 뭐요? 기재된 확정일자 선호관이라 뭐요? 확정일자는 통지에 뭐요? 도달 일시 선호다 그죠? 채무자가 인식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어느 것을 먼저 도달된지 알았느냐. 확정일자에는 통지의 도달 선호입니다. 확정일자에는 통지의 도달 선호. 통지서에 기재된 확정일자 선호가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문제는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채무 인수까지만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채무 인수는 뭐예요? 반대요. 이때 채무 인수라면은 우리 시험 보면서 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 인수를 말합니다. 여기 볼게요.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에요. 내가 채권자라면 채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던 제3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던 이거는 나에게는 불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채무는 반드시 채무자 스스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자가 뭐예요? 을에 가비된 채무를 떠안습니다. 이를 뭐예요? 채무 인수인이자 하는데 첫 번째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합의로 뭐예요?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뭐예요? 소멸시키고 이자가 그에 가름해서 채무를 떠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첫 번째 행태예요. 자, 보세요. 제3자는 채권자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해서 뭐예요?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케 할 수 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채무 인수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으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다만,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치 않는 그러야 된다. 시험 문제 2항. 그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채무자의 의사에 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근데 반대로 해서 가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봐서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는 요거요. 454점. 채무자와 뭐요?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케 하고 뭐요? 자신이 동일 채무를 떠안는 인수계약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불만이 있다, 그죠? 이자는 재산이 많아요. 이자는 뭐요? 무일푼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을과 병 간의 인수계약을 용납할 수 없죠. 인수계약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은 문제가 없죠, 그죠? 자기가 승낙했기 때문에, 그죠?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들 사이 인수계약은 을은 재산이 많아요. 이자는 무일푼입니다. 그럼 나는 이와 같은 인수계약을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채무자와 뭐요? 인수인 사이 인수계약이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볼게요.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뭐예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뭐예요?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채무 인수 계약이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455조로 갑니다. 그래서 전조의 경우 제3자는 뭐예요?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위해서 채권자에게 뭐예요? 승낙 여부 확답을 채구할 수 있다. 그때 채권자가 뭐예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항으로 간주한다, 그죠? 발신주의로 되어 있더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외우는 그게 요겁니다. 시험 문제는 요게 가능합니다. 체크하시고. 채무인수에서 이번에 답이 있는 요거예요.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채무인수 계약은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는 체크할게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뭐예요? 철회 변경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해서 뭐예요? 채권자의 승낙 후에는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처럼 뭐예요? 여기까지만, 나머지 조문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채권 총론에는 수업에 뭐예요? 우리가 수업에 진행을 해서 필요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단은 시험에서는 채권 총론에서 채무 불이행 위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기본 이론반에는 안 하겠지만 변제 파트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 심화반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심화반에서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외우는 걸로 일단 채권 종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채권 소멸 파트는 나머지 파트는 필요 없어요. 채권 소멸 파트는 변제와 관련 내용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부분을 일단 남겨둔 채로 채권 총론은 끝내고 채권 강론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매일 문제를 보세요. 자, 4번 채무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했어요. 일단 넘어가시고 2번 채무자를 위해서 이행하는 법정 대리인 등은 뭐요? 이행 보조자를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행 보조자의 고의가실은 채무자의 고의가실로 간주가 된다. 자, 그러면 2번은 오탈자입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뭐요? 채무자라고 보세요. 채무자. 채무자의 가실로 간주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예. 2번은 오탈자요. 2번. 채권자가 아니라 뭐요? 채무자의 가실로 간주된다. 그 다음 3번.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뭐요? 언제부터 지체가 성립하느냐? 채무자가 기한도를 안때로부터 387조. 그 다음 기한이 없는 채무는 뭐요? 언제부터? 마지막 줄 채권자가 뭐요? 이행 청구한 때로부터 보죠. 이행 청구한 때로부터. 그 다음 금전 채무 불이행은 채권자는 손해 발생과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까 설명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가세요. 교과서의 기출문 해석한 문제는 그죠? 예, 정답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채권 총론을 일단 채권의 소멸, 채권 소멸 파트에서는 우리가 변제 파트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기초반에서 공탁 등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수업에 듣기 위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만 접근하시고 출제될 수 있는 파트는 변제밖에 없어요. 변제. 이 부분은 우리가 심화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외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파트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채권 강론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채권 강론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최소한 4문제 이상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채권 강론으로 진행합니다.